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회도 개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은 마음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몸의 건강, 또 어떤 경제적 안정, 이렇게 돼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사회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음의 건강이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위협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 볼 때 어때요? 최고의 권력인 분이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하고, 또 그 반대에 서 있는 야당 대표도 만만치 않게 비양심적인 인물이고, 그죠? 경제적으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라고 했던 사람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꾸준히 거짓말로 지금까지 사업을 일궈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양심에 둔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심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양심의 일단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면적 기준입니다. 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개인이 행동을 할 때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 양심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종교가 지배했을 때는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은 신의 모습,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이고, 그러면 그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신심, 그죠? 신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각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도덕을 인식한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내면의 소리가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은 정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유교에서는 과연 양심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유교에서는요, 사단 중에서도 수호지심,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아는 감정이 찜찜한 감정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양심이 작동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 뭔가 찜찜한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실천할 때는요,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옳은 걸 실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함이 없습니다. 또 미안함이 없는 사람은 고마움도 없습니다. 언제나 얻어쓰고 비리 붙어가지고 무엇인가 착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에서 시작해서 미안함, 고마움, 이렇게 감정이 발전해서 긍정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작동이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칸트는 이성으로서의 양심을 강조했고요. 또 반대로 유교에서 맹자는 감정으로서의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양심이 너무 무감각해요.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 또 너무 센시티브해. 그래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양심이 작동을 잘 안 하고 양심이 무감각한 요즘 사람들이 요즘 많이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사이코패스적 특성,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떨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죄책감 없죠? 반성 안 하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당했는데, 내가 오히려 피해를 봤는데, 이러면서 변명과 어떤 남 탓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 어떤 직장 내에서 많이들 이럽니다. 어떤 동료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승진해요.
절대로 미안하다는 소리,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맞죠? 또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약속 잘 안 지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인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감이 없습니다. 무감각하죠. 이렇게 된 사람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모두 끊깁니다. 왜요? 신뢰를 잃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이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작동시킨다는 것, 잘 작동시킨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 경제적으로 부를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양심이 작동을 할 때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고 급한 마음에, 그죠? 급하고 거대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양심이 작동을 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공을 하더라도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네. 자,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무감각하게 작동을 하고 또 어떤 찜찜한 것을 무시하는데 자기 파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으나 도덕적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죠? 중독 많이 하죠. 또 낭비, 사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박 같은 거 하시면서도 재산을 탁진시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번 돈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중독에 빠져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약물,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인데? 내 몸인데 뭐 어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망가져도 스스로 반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무감각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권력자가 되고 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이 이렇게 무감각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찜찜할 때, 부끄러울 때 한 발 좀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반대로 너무 예민하다. 네, 양심이 너무 예민하게 작동을 해요. 이럴 때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끔씩 상담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오세요. 아주 강박적인 도덕주의자들. 이 왜 이러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게. 너무 정말 백일화해. 근데 사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모두 다 진심은 숨깁니다. 모두 다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페르소나라는 가면 없이 진짜 나를 드러내서 돌아다닌다는 건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냥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작은 거짓말도 용납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경쇠약에 걸려서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직장에서 사소한 실수할 수 있죠. 그쵸?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또 직장 내에서 그것이 좀 완벽하게 복구가 됐다. 그러면 그냥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 계기로 반성하고 일할 때 조금 더 집중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누구누구한테 피해를 줬고 회사에 피해가 얼마가 생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책하게 되고 불면증 걸리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실제로 내담자분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네, 또 사소한 말실수를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싹싹싹 바뀌는 게 다 보여. 근데 그럼 이제 그 누웠을 때 다 보입니다. 이게 쓱쓱쓱 지나가요. 눈 감으니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되죠. 또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옳지 않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시달리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 어떤 부부관계, 연인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요즘 이런 분들이 좀 적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예전에는 많이 이랬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양심이 과잉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효자, 효녀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효심, 이것이 양심의 어떤 부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즉 부모님이 원하는 걸 못했을 때는 반대로 그냥 나는 불효자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죠. 요즘은 조금 덜 할 텐데 여전히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못했을 때 결국 뭐예요? 나는 불효자,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져야 돼. 네,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서울대를 원했다 치더라도 내가 뭐 어디 지방의 대학을 갔다, 괜찮아요. 인생 길게 봐야죠. 오히려 내가 더 성공할 수도 있죠. 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부모님한테 도덕적 기준, 뭐 어떤 나의 양심, 이런 것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 부모님 봉양, 또 책임, 또 병수발,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다가 아예 결혼을 못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 이런 효자효녀는 대단히 불행감에, 네, 또 삶이 정말 재미없는 삶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과잉으로 작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희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희생이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선의에 의해서 한다면 좋은데, 상황적으로 그냥 끌려가면서 내가 이 희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이 반복되냐면 무기력과 번아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불행한 삶이 됩니다. 이렇게 도덕이, 양심이 너무 과잉으로 움직일 때도 이렇게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은 분명히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작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예민할 때는 스스로를 올가매고, 또 이 올가매는 과정에서 결국 위축과 불안과 우울, 이런 정신적 장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둔하게 작용할 경우에는요, 어떤 타인과 자신의 삶을 착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할 수 있고 중독이나 어떤 도박, 이런 일탈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양심을 정말로 잘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 일기를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일기 쓰는 거 나이 먹고 좀 귀찮다 그러면 이슈가 있을 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명상, 그다음에 사색, 걸으면서 사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습관화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지각을 높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무엇이 찜찜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예민하게 작동하면 안 되니까 조금 지켜보세요. 네, 내가 찜찜했는데도 살짝 무시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덕적 기준이 조금 관대하구나. 물론 정말 수도사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완벽한 도덕을 추구하면 좋겠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도덕적 지각을 스스로 높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좀 깨끗해지고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좋죠. 알았죠? 네.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과 또 나의 어떤 도덕적인 지각, 이것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작은 도덕적 실천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 있죠? 또 부끄러운 행동을 경계하는 행동들 있죠. 그죠?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칸트가 주장을 했고, 또 부끄러운 행동은 유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행동들의 경험을 나 스스로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좋죠. 그죠? 쓰레기를 줍는 거 너무 좋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좋죠. 약속을 지키는 것 너무 좋죠. 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좋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좋죠. 이렇게 계속 작은 것부터 서서히 내가 스스로에게 이 도덕에 대해서 실천하는 경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다 도덕적 기준에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기입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은 결국 본능적 욕망보다는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이거죠. 또 유교에서는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욕망을 절제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예와 의를 따르는 것이다. 자, 의를 따르는데 방식이 예가 되는 거죠. 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의, 옳은 것을 따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방식이 불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예와 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삶에서 내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요, 사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늙으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화가 확 났다가 사소한 거에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집니다. 네, 그거 왜 그래요? 체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규칙적인 행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정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이래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셔야 내가 도덕적인 삶,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너무 중요한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공감, 존중, 이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고 존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은 타인을 수단으로 판단하지 마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표로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때요, 요즘요? 타인을 너무 수단으로 대합니다. 어떤 나의 성공,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을 위해서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해 주자고요. 유교에서는 수호지심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곧 수호지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려고 타인을 짓밟거나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감과 존중을 실천하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때 도덕적 딜레마에서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 어떤 잣대나 기준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도덕적 기준 안에서 선택하는 것. 그러면 나만의 신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양심은 잘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과 타인의 잘못된 일을 방관하지 마셔야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로운 행동으로 표현하셔야죠. 그죠? 나만 도덕적이야? 근데 타인이 막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그리고 나는 싹 빠져나와. 이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계속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물드는 것 같고 거기에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부끄러워서 사회적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스스로 이게 고립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상담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네, 나는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고 열심히 소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나가서 도박하고 코인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한방 무슨 뭐 지방에 가서 기획부동산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도덕적 무력감이 되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양심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동, 불의한 행동, 이것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 또한 4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가족과 나를 분리시키랍니다. 결국 뭐예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나인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들과 나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동일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관계주의고 집단주의니까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의 어떤 행동이 나의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내가 서울대 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반대로 내 아들이 전과자가 됐다. 그럼 내가 전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예, 아들이 서울대를 가든 아들이 신부님이 되든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든 나랑 상관없어요. 네, 나는 나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이고 뭐 사기치고 다니고 있고 내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계속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교회 스스로 자꾸 연좌제에 빠지세요. 사회적인 낙인을 스스로 이렇게 자꾸 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만약에 그들과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이 불법적인 행동, 불의한 행동,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예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물론 그러다가 뭐 경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고립 같은 걸 경험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나는 그러기 전에 안다는 건 내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실천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의 정반대 행동을 내가 해봐야 됩니다. 되게 힘들죠.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 못된 짓으로 되게 행복해합니다. 일시적인 행복들. 네, 욕망을 채웠으니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좀 떨어져서 일부러 금욕적인 행동을 하고 일부러 힘든 선택을 한다. 재미없고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해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들과 같았다면 내가 찜찜하거나 창피하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있다는 건 분명히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면 다른 행동을 선택해야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가족들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볼 거야. 또 실제로 우리 또한 그러면 안 돼요. 뭐 아버지가 전과자인데 아들마저도 전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개별화해서 보셔야 돼요. 뭐 TV 연예인에서 뭐 부모님이 사기꾼이니까 뭐 여배우 누구도 사기꾼일 거야. 이렇게 그 인지를 오류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옳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정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별개로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부모나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나쁜 식으로 평가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필요하다면 단절도 하셔야 됩니다. 네. 부부라면 이혼하셔야 되고요. 부모라면 의절하셔야 되고 친구라면 네, 아예 관계 끊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한테 영향 그리고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것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계속 준다. 그러면 나의 삶을 위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가족이 결국 어떤 불이나 불법적인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어떤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것이 결국 나를 더욱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나를 더욱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의식, 판단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라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고 또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도덕적 정체성을 기르시는 것,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도덕을 따른다는 것, 양심을 따른다는 것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무너지지 않는 성장과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작게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욕망은 그렇잖아요. 빠르고 크고 뭐 대단한 것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 천천히 작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단단하고 멋진 나만의 작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 자신도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실천 방안들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담과 또 영상을 통해서 저의 어떤 도덕성과 어떤 양심을 계속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양심을 계속 좀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